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첩수해보겠다는 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동서로 73km, 남북으로 32km, 면적이 1850제곱킬로미터인 타원형의 화산섬입니다. 섬 가운데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있고, 동서로는 완만하고 남북으로는 급한 경사를 이룹니다. 낙원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 제주는 불과 70여 년 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일본과 중국 대륙을 잇는 어선과 상선의 기항지이자 세계전쟁사에서 결정적인 요충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은 본토 수호를 위해 제주도에 10만에 이르는 대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곳곳에 파놓은 참호 등 군사시설로 섬 전체가 진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45년 8월 패전 후 일본군은 막대한 무기와 탄약을 땅에 파묻거나 바다에 수장한 뒤 철수했습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기어 그 밤은 가고 이 땅에 감격이 새아침이 밝아왔다.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8.15 해방 이후 많은 사람이 물밀듯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22만이던 인구가 3년 뒤인 1948년에는 28만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사람들 중에는 일본에서 일하던 노무자, 군인, 군속도 있었고, 중국 공산당의 의용군과 팔로군에 있다 돌아온 좌익계 과격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 혈연 관계로 이루어졌고, 육지 상황에 대한 소식이 늦은 제주도민들은 이들의 선동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140km, 부산에서 285km나 떨어져 있어 공권력의 통제가 미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사회주의 비밀 조직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약 6만 내지 7만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 그들은 주로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와 어부들인데 2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공경에 의하여 심하게 혼란에 빠진 결과 남조선 노동당이 그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보장을 제의한 것에 쉽게 설득당하였다. 제주지사 박경훈이 공산주의 조직인 인민투쟁위원장이고 제주읍장이 부위원장일 정도였습니다.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의 조직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도민의 사상이 잠옷 붉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면 초가의 입장에 몰려 형세가 불리했고 치안은 위기에 몰려 크고 작은 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에서 박헌영이 수립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제주지부인 인민위원회가 1945년 10월 9일 제주극장에서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인민위원회 또는 1947년 2월 23일 결성된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1947년 1월에는 남노당 청년 조직격인 민주청년동맹, 민청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됐고 6월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애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을마다 민애청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였습니다. 서귀포 신회리에 살던 우리 할머니는 주변에서 모두 남노당에 가입하라고 했지만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입 안 한 사람들을 한쪽에 세우더니 몰살시키는 끔찍한 장면을 지켜본 뒤 그 자리에서 당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좌익분자 색출을 위한 경찰의 소집령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목숨을 부지할 일념으로 남로당 가입 서류를 내보이려고 하자 이웃 사람이 깜짝 놀라 빨리 감추라고 손짓해주는 바람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미군정이 있긴 했지만 인민위원회는 1947년 3.1 발포 사건 전까지 사실상 제주도 전역을 지배한 자치 행정기구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남로당이 있었습니다. (3.1운동) 28주년인 1947년 3월 1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좌우위기 충돌에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시민 동원 능력은 좌익이 우익보다 훨씬 우세했고 조직적이었지만 특히 제주도는 좌익과 다툴 만한 우익 세력조차 없었습니다. 제주도 민전 주최로 좌익만의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에 가까운 2만 5천 명, 놀랄만한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당일 복장은 전투식으로 하며 인민위원회 길을 들고 구호는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양도, 박헌영 체포령 철회, 인민항쟁 관계자 석방, 남로당의 깃발 아래로의 인민의 결집으로 하라. 3.1운동 기념일을 대중을 고무하여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표어는 우리들의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하라.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우리의 지도자 박헌영, 서헌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이다. 3.1절 전날 제주도 미군정청은 이들이 요구한 제주 북국민학교 대신 서비행장에서 기념행사를 열 것과 시위 절대금지 방침을 통보했지만 다음날 남로당은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좌익단체 소속 17,000여 명, 일반군 중 8,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대는 인산인해였습니다. 오전 11시 금융조합 이사 고창무의 사회와 민전위원장 안세훈의 개회사로 시작된 대회는 각계 대표들의 양과자를 먹지 말자, 신탁동치를 절대 지지한다,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라 라는 연설과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3창으로 오후 2시경 끝났습니다. 식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읍내 시위 행진을 할 것을 긴급 동의했습니다. 8명 1조로 스크럼을 짜고 두 갈래로 흩어져 서문통과 동문통을 향해 쏟아져 나갔습니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 기마경찰관 임영관 경위가 제주경찰서로 가려고 사거리 커브를 돌아 발 디딜 틈 없는 군중 사이를 지날 때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6살 난 어린이가 말에 발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시위대원들이 플래카드용 장대를 뽑아내어 말의 항문을 찔러대는 바람에 놀란 말이 이리저리 뛰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 소년 한 명이 발에 차이는 사고가 나자 이를 지켜본 군중들이 야유와 함께 저놈 잡아라! 라는 함성과 함께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갔다. 임경희가 탄 말이 돌에 맞아 뛰기 시작했고 흥분한 말은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군중들은 저놈 잡아라! 하며 경찰서로 몰려갔습니다. 고초를 서던 육지경찰과 도청 정문 막루에 있던 육지경찰이 경찰서로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 6명이 죽고 6명이 다쳤습니다. 총성에 놀란 군중은 삽시간에 흩어졌습니다. 5달 전 대구경찰서가 점거되고 경찰관들이 학살당한 대구 10월 사건을 경험한 육지경찰들이 겁을 먹고 총을 쐈던 것입니다. 이날 동원된 경찰은 제주 출신 330명, 2월 23일 충남, 충북에서 파견받은 육지경찰 100명 등 430명이었습니다. 충남, 충북에서 온 경찰들은 대구 10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도립병원으로 옮길 때 도립병원에서 두 번째 발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병원에는 허화 순경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두 사람의 육지경찰이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뒤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들이 도립병원에 들이닥치자 충남 공주경찰서 소속 이문규 순경이 공포심에 총을 발포했고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군 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의 발포가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3월 11일 강인수 제주도 감찰청장은 도립병원 앞 발포는 경찰의 무례한 행위로서 미안스럽게 여긴다라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 사건을 이용해 반미군정 대경찰 투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는 경찰이 발포해 6명이 사망했다는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3월 10일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북군청을 제외한 제주도의 모든 관공서, 통신, 운송, 은행, 교사, 학생까지 41,211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행정은 마비됐습니다. 심지어 애월지서, 대정지서, 중문지서 등 경찰까지 파업에 가담했습니다. 미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은 파업에 가담한 경찰 66명을 즉시 파면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3.1 발포 사건 조사위원회가 조직돼 진상을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선 군정청 경무부장, 동제주도지사, 동제주도 군정관 3자의 임명에 의한 제주도 제주읍 3.1절 발포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관계자 및 증인에 대하여 모든 관계 사실을 조사 심리한 결과 전원일치 아래와 같이 합의를 보았다. 하나, 제주도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 보아 치안 유지에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 둘, 제주 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보아 부사려한 행위로 인정함. 그러므로 발포 책임자인 순경 이문규는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 이에 따라 이문규 순경은 파면됐습니다. 미 군정은 330명의 제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전라남북도에서 222명, 경기도에서 99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제주 출신 경찰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육지경찰이 핵심 자리를 맡았습니다. 제주군정장관 스타우트 소령, 박경훈 제주지사, 강인수 제주감찰청장, 강동유 제주경찰서장이 물러나고 총파업을 선동한 임광호 제주도청 산업국장 등 500여 명이 체포돼 199명이 기소됐습니다. 해방 넉 달 뒤인 1945년 12월 28일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열고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가 한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독립의 꿈에 부풀어 있던 좌우익은 모두 반탁, 즉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지만 해가 바뀐 1946년 1월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이 돌연 산탁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이 문제로 좌우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1946년 5월과 1947년 7월에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신탁 통치 안건은 무산됩니다. 그러자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47년 10월 28일 선 정부 수립 후 외국 군대 철수안을 유엔에서 투표에 붙여 41대 0으로 가결했습니다. 1948년 1월 8일 유엔 선거감시단이 서울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하고 북한에도 들어가려 하자 소련과 김일성, 박헌영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선거감시단의 입국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치르자는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1948년 2월 7일 남로당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막기 위해 2.7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박헌영은 한반도 전체 통일선거와 남한 단독 선거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다리가 폭파되고 기관차가 파괴됐으며 전선이 끊기고 전신주가 파괴됐습니다. 부산항만의 선박 노동자와 한광 광부들도 파업을 벌였습니다. (1948년 2월 26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다시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유엔은 찬성 30일, 반대 2, 기권 11표로 이 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게 된 것입니다. 합법정부가 수립되면 한반도 공산화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박헌영은 단독선거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한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의 무장투쟁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노당 제주도당은 2월 초부터 대책회의를 벌이다 최종적으로 신촌회의에서 주야 3일간 토론을 벌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월 20일 투표로 무장투쟁을 결정합니다. 2월 25일 남노당 제주도당 핵심 14명이 조천읍 선을리에 모여 개편한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도를 보면 신설된 군사부에 4.3지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2월 25일에 거사일을 4월 3일로 결정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2월 28일에는 전남 오르그가 제주도를 찾았고 3월 15일 4.3 사건 작전이 수립됩니다. 왜 제주도가 50선거 반대 투쟁의 중심지가 됐을까요? 남노당 중앙당은 전쟁을 방불케 했던 이칠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진압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에 따라 50선거 반대 투쟁은 육지에서 떨어져 진압이 어려운 제주도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남노당의 당세가 좋고 한라산 등 산이 많으며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와 버리고 간 무기가 많았습니다. 이칠 사건에 대규모로 가담하지 않아 수배자가 없으므로 활동도 자유로웠습니다. 제주도 무장대의 내부 문건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는 여러 차례 남노당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음이 기록돼 있습니다. 중앙당 지령에 따라 행동, 보고한 뒤 적절한 지시를 요청, 건의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미군이 수집한 정보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8년 2월) 말에 육지로 갔다가 3월 15일 제주도로 돌아온 남노당 전남도당 파견 지도원은 제주도당이 결정한 무장 공격에 대해 국경 프락치는 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다. 이번 무장 반격에 이것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음이라고 언급한 것도 기록돼 있습니다. 중앙당의 폭동 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와 무장행동대 두목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당시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대의 불확지 책임자 이재복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서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 또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에 보냈었다. 이때 이재복은 제주 출신 전남 도립병원 간호사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주동자인 김지혜 중위의 처인 조경순의 안내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검거돼 있던 도당 위원장 안세훈 대신 조직부장 김달삼을 만나 단독 선거를 하면 반공국가가 탄생되어 남노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단선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무장투쟁이 결정되자 남노당 제주도위원회는 군사부를 설치하고 대정면 당조직 책임자인 극좌 성향의 김달삼을 군사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구에서 제주로 내려와 대정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있던 김달삼은 이칠 사건으로 검거 선풍이 일자 부산에 있는 장인 강문석에게 피신해 있다가 다시 내려와 강문석이 중국에서 쓰던 가명 김달삼으로 둔갑하고 남노당 중앙당 선전위원 및 대정면 조직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학병 출신 일본군 소유였던 무장대장 이덕구, 조몽구 군사부 부부장과 함께 국방경비대 제9연대 이중대장 문상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1947년 8, 9월경부터 무장 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습니다. 김달삼이 초대 사령관이 된 인민유격대는 애월지구에서는 애월면 녹고와 한림지구에서는 애월면 샛별 오름 주변에 편성됐고 이어 지구별로 잇따라 편성됐습니다. (1948년 4월 3일) 일요일 새벽,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희미한 금음달이 떠 있고 전날 약간 가랑비가 내려 날씨는 다소 쌀쌀했습니다. 새벽 2시, 한라산 정상에 봉화가 오르고 뒤이어 한라산 중어리에 89개 오름마다 봉화가 올랐습니다. 인민유격대원 350여 명이 면별로 마을 부근 동굴과 숲속에서 총과 죽창, 본봉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봉화를 신호로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애월면 신엄 지서장 문익도 경감은 머리가 톱으로 잘렸고 송어나 순경은 칼과 죽창에 8군데 찔렸습니다. 남원지서 김석훈은 도끼에 맞아 팔이 잘렸고 고일수 순경은 칼로 난도질 당하고 목이 잘렸습니다. 강봉현 함덕지서장은 죽창으로 난도질 당해 숨졌고 화북지서 협조원 이시성은 불에 다 숨졌습니다. 김장하 경찰 부부가 대창에 찔려 숨졌고 60이 넘은 경찰관 부모의 목이 잘리고 팔다리까지 절단됐습니다. 임신 6개월 된 경찰 부인은 시동생이 대동청년단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참혹하게 타살됐습니다. 날이 밝자 경찰의 요청으로 운용체 제1구 경찰서장의 지프차에 타고 신엄지서와 구원마을의 습격뒤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운용체 서장은 시신들이 질비하게 쓰러진 모습을 보고 흥분된 목소리로 "이것은 폭동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습격된 지서들은 북제주군에 집중됐습니다. 북제주군에는 남로당과 인민위원회 자위대, 인민유격대가 잘 편성돼 있고 제주경찰감찰청, 북제주경찰서, 제주도청, 북제주군청 등이 위치한 행정과 치안의 중추부였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날은 바로 1948년 4월 3일이다. 이날 미명을 기해 예정된 계획에 따라 유격대는 협력자들과 공동 전략을 취하면서 일사불란의 규율 밑에 각 면지서와 서북청년회관 그리고 일상의 반동으로 지탄되는 자의 집에 대하여 총검을 가지고 기습하며 혹은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공격하였다. 이 일격은 예상한 바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승산이 확실한 신성한 싸움으로 믿어지고 있었다. 모든 학교는 폐쇄되었다. 학생들은 학과를 포기하고 투쟁에 가담했다. 해교와 취학은 혁명이 승리하고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라고 단정하였다. 초기 인민유격대의 규모가 수백 명을 훨씬 넘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 남로당의 핵심이었던 김봉현과 김민주가 함께 펴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는 4.3 사건 초기 무장병력은 3,000명에 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 숙소와 대동청년단, 독립촉선국민회 사무실, 우익 인사들의 집을 습격해 살해하고 관공서, 교회당, 사찰을 파괴 방화했습니다.
국제주군 애월면 구엄마을은 몇 안 되는 우익색채 마을이었습니다. 4월 3일 자정을 전후해 수산봉, 고내봉, 파군봉에 봉화가 오르자 100명에 가까운 무장대가 구엄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때 구장을 지낸 문영백의 주도로 독촉국민회와 대동청년단이 결성돼 있었습니다. 무장대가 문영백의 집을 습격하자 가족들은 급히 도망쳤지만 안채에서 자던 14살 큰딸 숙자와 10살 작은 딸 정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안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10여 명이 칼과 죽창, 낫으로 잠옷 차림의 두 소녀를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구엄 대동청년단장인 33살 문기찬과 단원인 34살 문창수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지금의 하귀 1, 2 사무소 앞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눈에 곡괭이가 꽂힌 문기찬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모친은 실신했습니다. 문창수는 죽창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한림면 한림리에서는 인민유격대가 독립촉성의 일을 보던 양용운의 집을 습격해 불을 지르고 부부와 세 아들을 한림읍 상대리경 동쪽 죄남내라는 골짜기로 끌고 가 돌과 몽둥이로 쳐 죽였습니다. 이튿날인 4월 4일 연평리 대동청년단원 36살 오승조가 대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4월 6일에는 대동청년단 총무 37살 이도현과 단원 32살 양남호가 살해됐습니다. 시위자들은 밤마다 마을을 다니며 적기가를 부르고 50선거 반대를 외치며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했습니다. 4.3 사건 발발 12일 뒤인 4월 15일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시로 제주도당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무장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 혁명 정신과 전투 경험이 있는 자를 면마다 30명씩 선발해 인민유격대에 통합해 산중 무장 게릴라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자위대 인원은 불악 방위를 위해 하산시켰습니다. 세계도 정비해 도당에 3개 연대를 편성했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무장대 주력을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직접 지휘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을 미제국주의자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민중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고한 양민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여야 했습니까? (1948년 2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초안을 확정하고 사실상의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습니다. 남한의 50선거가 치러지기 석 달 전입니다.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수배돼 월북한 남로당 우두머리 박헌영은 남한에 남아있던 이주하, 김삼용 등에게 지령을 내려 50 단독 선거를 저지하게 했습니다. 3월 21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자 제주의 시위자들은 이 후보자에게 사퇴를 협박하고 선거인 명부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직전인 5월 8, 9일에는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당일인 10일에는 투표소를 습격하고 투표하러 가는 주민들을 산으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4.3 사건을 일으킨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수원까지 남하오고 있어. 한 달만 참으면 제주도는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방군이 경찰이 되고
토지도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나누어가는 공정한 세상, 병등한 세상이 옵니다. 국민들은 남로당의 말을 믿고 성금도 갖다 주고 소와 말을 잡아 유격대 부식에 쓰라고 제공했습니다. 우익과 경찰 가족 학살이 계속됐고 심지어는 경찰관 계급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현상금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4월 18일 신촌에서 폭도들이 6순이 넘은 경찰관 부모의 목을 자르고 수족을 절단했습니다. 임신 6개월인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아내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4월 20일 서늘리에서 임신 중인 경찰관 부인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4월 25일 모슬포에서 경찰관의 노부모를 총살한 뒤 수족을 절단했으며 임신 7개월 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5월 19일 제주 도두리에서 대동청년단 간부의 젊은 부인과 3세 된 장남을 30여 명의 폭도가 납치한 후 10수명이 윤관하였습니다. 김승옥의 노모 김씨와 누이 옥분, 김중삼의 처 이씨, 16세 된 부녀 김영렴, 26세 된 김순애의 딸, 36세 된 정방옥의 처와 4세 된 장남, 20세 된 허영선의 딸과 5세, 3세 어린이 등 11명을 납치 감금하고 무수히 난타한 후 도두리에서 서북방 15km 떨어진 눈오름이라는 삼나무 지대로 끌고 가 노소를 막론하고 50여 명이 강제로 윤관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총창과 죽창, 일본도 등으로 부녀의 유방, 복부, 음부와 둔부 등을 난자한 후 미처 죽기도 전에 땅에 생매장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50선거를 전후해서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벌인 만행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과 가족 등 수십 명이 낫과 돛기, 죽창으로 잔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중심지였던 북제주군에서는 갑구와 을구에서 모두 투표율 미달로 재헌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고 남제주군에서만 간신히 선거가 치러져 오용국이 당선됐습니다. 인민유격대는 선거 사흘 뒤인 5월 13일과 14일 함덕지서를 습격해 지서 주임 강봉현 경사와 강태경 순경을 살해했습니다. 입후보했다 사퇴한 65세 임창현의 부인을 학살하고 입관을 하던 둘째 아들과 손자 등 3명을 또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5월 13일 아침 7시 150명 이상이 한림면 저지마을을 습격해 김이나 순경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고 저지지서와 우익인사 집 100여 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후원회장의 아버지 65세 현명조와 경찰보조원 고성현의 53세 어머니, 저지 1구장 65세 문명조를 학살하고 경찰협조원 44세 박용주를 죽창으로 난자해 죽였습니다. 5월 9일 제주 도두리에서는 투표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말을 거부하는 26세 권투선수 윤상은에게 달려들어 죽창으로 죽였습니다. 5월 11일 도두리 선거관리위원장 53세 김해만, 대청단장 31세 정방옥, 단원 23세 김용조를 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어놓고 칼로 난도질해 죽였습니다. 14일 선거관리위원 44세 김상옥과 아들 27세 김태쿤을 산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18일 김해만의 처 52세 장인동, 딸 19세 김순풍, 아들 9세 김광홍, 정방홍의 처 24세 김순여, 김용조의 처 26세 문성희, 대청단원 김성원의 어머니 56세 고정달 등을 산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5월 18일에는 대정면 영락마을에서 경찰관 부모인 63세 고성두 부부를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5월 10일 안덕면 창천마을에서는 독립촉성국민회 분회장을 맡았던 48세 오대호가 칼로 전신이 찢기고 목이 잘려 숨졌습니다. 부인은 이 참혹한 모습을 보고 쓰러져 2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제주도 1호 목사로 기독교 불모지 제주도에 10개 교회를 개척한
이도종 목사가 대정읍 신평리 인향동 인근 중산간도로에서 산사람들에게 붙잡혀 양놈의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쟁이, 미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10여 명과 함께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상세한 기록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로당의 필사적 선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한 788만 명의 유권자 중 93%가 투표해 투표율이 미달한 제주도의 2명을 제외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개원했고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됐습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7월 24일 정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고 8월 4일 초대 이범석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마침내 해방 3주년인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8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제적 지지를 부여했습니다. 힘없고 불안하던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목숨들이 디딤돌로 바쳐진 것입니다. 4.3 사건 전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입니다. 1948년 3월 말일경 제주도 폭동 사건의 괴수 김달삼, 조노구 등은 국방경비대 제9연대 내 공산두목 문상길 중위 등과 암암리에 밀회하여 민간 폭도들은 제주도 내 14개 지서를 습격 방어할 것과 국방경비대 제9연대는 제주경찰 감찰청 및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하여 일시에 도내 전 경찰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전도를 공산계열의 수중에 넣으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방 다음해인 1946년 8월 1일 제주군이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로 승격됩니다. 제주도 방위를 막기 위해 11월 16일 모술포의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창설됐습니다. 사출된 광주 4연대 기관병 50명을 중심으로 모병을 했지만 실제 병력은 1개 대대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에도 많은 남로당원들이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1946년 본도 3.1 투쟁 직후 때마침 본도 주둔 제9연대가 신설되어 제1차 모병이 있으므로 이에 대정 출신 내 동무를 뿌락지로서 입대시켰음. 인민유격대의 세력이 강해지고 입산자가 늘면서 경찰력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4월 10일 김영배 제주감찰청장이 제9연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치안 상황에 군이 개입할 수 없고 당부에서 지시가 없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구연대 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폭동 사태는 경찰과 주민 간의 충돌이므로 국방경비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진압 임무를 회피했습니다. 4월 17일 국방경비대 총사령부가 구연대의 진압작전 실시를 명령했지만 작전 계획은 미리 적이 알려졌고 어쩌다 적과 만나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접전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작전상 유리한 지역인 산중으로 4km 이상은 구연대에서 막겠다고 해 경찰이 아예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구연대 안에 오일균 소령, 문상길 중위, 이윤락 중위, 고승옥 하사 등 남로당 프락치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익렬 연대장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중을 알게 된 구연대 남로당원들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부연대장 김익렬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와 회담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를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의 산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전후 2차에 걸쳐 군책과 김연대장과 면담하여 대대장 5.1군의 제안으로 김익렬 연대장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열게 됩니다. 해방 후 김달삼이 교편을 잡았던 대정중학교는 제주 구연대와 구 일본 병영을 함께 사용하는 관계였습니다. 장소와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1차 회담에는 5.1군 소령이 배석했고 구억 국민학교에서 열린 2차 회담에는 연대정보관 이윤락 중위가 배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윤락 역시 남로당원이었습니다. 김익렬 연대장은 공산당원인 이윤락 정보관이 제공하는 보고를 그대로 믿고 사태를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 기운이 한창 감도는 1948년 4월 28일 김익렬 중령은 이윤락 중위와 운전병만을 데리고 지프를 타고 정문을 나섰다. 구억 국민학교 정문에는 2명의 보초가 서 있다가 받들어 총으로 예를 표했다. 5, 6명의 반도가 이들을 맞았는데 그중 군계 일학 같은 수려한 미모의 청년이 나서더니 자기가 대표자 김달삼이라고 소개하며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다. 또박또박한 서울 말씨였다. 당시 김중령은 27세였는데 김달삼은 25세로 미남 배우같이 잘생겼다. 인사가 끝나고 대좌하자 미제 럭키 담배와 일본 녹차가 나왔다. 당신이 진짜 김달삼이고 실권자인가? 그렇게 묻는 의도를 알겠다. 연배보다는 애국심과 정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도 젊고 미남 배우처럼 잘생겨서 살인할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물어본 것이다. 옆에 있던 50대 정도의 반도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경비대가 당신들을 아직까지 토벌치 않은 이유를 아는가? 우리의 걸기 동기를 이해하여 우리를 동정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군대는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명령만 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다. 내가 돌담이 많은 제주도에선 법격포가 유용할 것 같아. 보내달라고 위에다 요청했더니 보내겠다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순간 김달삼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본격적인談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달삼은 미리 준비한 노트의 메모를 보며 30분간 열변을 토했고 김익렬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등 알지도 못하는 외래 사상을 위해 청춘이나 생명을 바치지 말고 민족의 자주 독립이 급선무이니 무기를 버리고 귀순해 조국 건설을 위해 합심해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김달삼은 안색을 바꾸고 핏대를 올리며 언성을 높여 말했다. 연대장도 민족 반역자나 악질 경찰처럼 우리 의거를 공산주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려는가?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회담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이젠 믿을 데가 없으니 이북에 연락하고 마지막엔 소련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벌써 4시 30분이 되고 있었다. 김중령이 말했다. 나는 지금 가야 한다. 5시까지 기대치 않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고 부하들이 전투를 개시하기로 되어 있다. 회담장이 갑자기 긴장됐다. 김달삼이 말했다. 오늘 결말이 안 나면 회담은 결렬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범법자 명단을 제시하라. 당신과 지도급들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모든 복도의 귀순과 무장 해제를 책임있게 해주면 내가 개인 자격으로 패를 마련해서 희망하는 해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에는 희색이 감돌았고 김달삼은 김중령의 손을 잡아 흔들며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4시간 30분간의談判끝에 이런 내용이 합의됐습니다. 하나,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한다. 연락 미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 행위로 단정한다. 둘, 무장 해제는 단계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시 전투를 재개한다. 셋, 친일 민족 반역 관리 및 악질 경찰은 사실이 증명되면 해직 및 추방하며 범법한 서북 청년단 등도 처벌 및 추방한다. 넷, 경찰의 인원을 감축한다. 다섯, 살인, 방화 등 범법자의 명단과 범죄 내용을 제출하고 다수시 관대히 처분하며 폭도의 무장 해제와 귀순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은 김익렬 연대장이 개인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협상이 끝난 뒤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반도들의 술책에 연대장이 기만을 당했다. 연대장이 폭도 두목과 내통했다.
이런 중상모략이 경찰 정보로 중앙에 보고됐습니다. 거꾸로 김익렬이 기만전술로 귀순자들을 모아 한꺼번에 몰살하려 한다는 풍문도 나돌았습니다. 단판 직후인 5월 1일 오라리 사건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 임신 중이던 제주읍 오라리 대청단원의 부인 23살 강공부가 피의자들에게 산으로 끌려가 살해됐습니다. 5월 1일 장례식에 참석했던 우익 청년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좌익 청년들의 집 12채에 불을 지폈습니다. 산에 있던 20여 명이 급히 내려왔다가 마주친 김규찬 순경의 모친 42세 고순생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경찰이 흥분해 출동했고 도망치던 마을 여인 고무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놀란 김익렬은 현장을 조사한 뒤 우익 청년들의 방화라고 맨스필드 미 군정장관에게 보고했지만 맨스필드는 시위대가 먼저 평화협상을 깨고 납치와 살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3일에는 입산했던 주민 200~300명이 귀순하겠다고 밝히고 오라리 부근을 통과해 제주 비행장으로 하산하는 중 정체불명의 무장대 50여 명이 갑자기 기관총과 칼빈총을 난사했습니다. 귀순자 몇 사람이 죽고 나머지는 다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미군의 반격으로 무장대 5명이 죽고 몇 명이 생포됐습니다. 생포된 무장대는 제주 경찰서 소속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군정이 경찰의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시위대가 경찰을 가장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결국 평화협상은 완전히 깨졌고 김익렬 구현대장은 그가 협상한 사실과 5월 5일 대책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육박전을 벌인 사실이 상부에 보고돼 5월 6일 해임됐습니다. 김익렬이 해임되자 김달삼은 구현대의 남로당 프락치, 오일균, 문상길과 2가지를 모의합니다. 우선 4월 27일 사병 60여 명을 탈영시켜 대정, 화순, 중문지서를 습격한 뒤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게 했습니다. 구현대 병력이 이들을 추격하는 동안 문상길은 2차로 40여 명이 탄약과 무기를 훔쳐 도주하게 했습니다. 이는 인민유격대가 장기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김익렬의 후임으로 부임한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과장으로 있다 부임한 박진경 중령은 해방 당시 일본군 제주도 부대에서 근무해 지리를 잘 알았고 일본군이 축성한 진지와 지형에 능했습니다. 박진경이 세계대대로 연대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나서자 김달삼의 지령을 받은 문상길은 5월 20일 남로당원 병사 41명을 탈영시켜 박진경이 연대장에서 해임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구구식 소총과 실탄 14,000발을 가지고 탈영한 이들은 대정지서를 습격해 5명을 사살하고 입산하던 중 포위돼 21명이 사살되고 20명은 체포돼 군법회의 결과 총살됐습니다. 마침내 김달삼은 문상길에게 박진경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문상길은 남로당원인 정복의 선임하사 양희천 상사에게 이를 하달했고 양희천은 손선호 하사, 신상우 중사, 강자규 중사, 배경용 하사에게 행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박진경을 사살해 다시는 경비대가 해방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김달삼 동무의 지령이다. 손선호가 총을 쏘는데 2발을 쏘면 잠을 자던 사람들이 놀라니 한 발로 끝내야 하며 머리에 딱 한 발로 죽여야 시체가 험하지 않고 증오심이 적을 것이다. 실수로 잡히면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진압작전의 성공으로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한 박진경은 6월 17일 도내 기관장과 연대 참모들을 제주읍 관덕정의 요정 옥성정에 초청해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술에 약한 박 대령이지만 흠뻑 마시고 얼큰이 취해 새벽 1시쯤
제주 농업학교에 주둔 중인 연대본부의 연대장실로 돌아와 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남로당원들이 M1소총 2발로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했습니다. 위생병이 달려와 울면서 시신을 씻었는데 검사 결과 총탄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울며 시신을 씻던 위생병은 바로 소총으로 박진경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였습니다. 1948년 6월 22일 오후 2시 통일부 사령부에서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몸부림치는 젊은 미망인의 오열이 식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미군정 장관 윌리엄 딘 소장은 한국 장교 중 백선엽과 박진경이 가장 정직하고 머리가 좋다며 한국 육군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그는 아끼던 박진경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제주도에 가서 C-47 수송기에 유해를 싣고 왔습니다. 미군 정보기관 CIC까지 동원됐지만 단서를 못 잡던 수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서 한 장이 정보참모 김종평에게 날아들면서 급진전됐습니다. 투서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문상길 중위가 연행됐고 결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암살 3개월 만인 1948년 9월 23일 수색기지에서 23세 문상길 중위와 22세 손선호 하사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형집행 제1호였습니다. 문상길은 키가 작고 곱상한 외모에 내성적이었습니다. 구연대 대대장으로 문상길의 직속 상관이었고 후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세호는 그가 남로당원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며 며칠 후 체포된 문상길을 만났을 때 자신까지 죽이려 했다는 고백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출신인 손선호는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자였습니다. 약 4,000명의 병력으로서 국경과의 충돌을 피하며 호위터보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일면으로는 국경 내부의 충돌, 특히 대내 최고악질 반동인 박진경 연대장 암살과 탈출병 공작을 추진, 상당한 우리 쪽의 피해도 있었으나 6월 18일 오전 3시쯤을 기하여 대내에서 박 연대장이 암살되자 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박진경의 후임은 최경록 연대장이었습니다. 최경록은 입산했던 사람들을 선무공작으로 하산시키고 좌익과 양민을 분리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경찰과 경비대를 총동원해 360개의 오름을 뒤져 1,454명의 좌익을 연행한 뒤 60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최경록은 부임할 때 독일산 셰퍼드를 데려와 잠자리 옆에 꼭 두었습니다. 병원도 구관도 누가 좌익일지 모르지만 개는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상길은 최경록도 암살하려고 2차례 시도했지만 개 때문에 실패했다고 체포 후 출두했습니다. 문상길은 사형을 당하면서도 5.1군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1군은 제주도만이 아닌 남로당 전체의 군 총책이었습니다. 4.3 사건 진압을 위해 부산 5연대 2대대를 제주 9연대로 편성할 때 그런 5.1군을 2대 대장으로 파견한 것은 불구덩이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제주로 파견된 5.1군은 주민 신고가 들어와도 훈련 상태가 미흡하다며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록 연대장 부임 후 집중 수색이 강화되자 견디다 못해 대대장을 사임하고 포로 수용소장을 자원해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5.1군은 양민을 대신 수감하고 시위 가담자를 석방해 인민유격대의 김달삼에게 보내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한 양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음모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최경록의 후임으로 와 있던 송효창 연대장이 수용소를 직접 찾아 사실임을 확인했고 5.1군은 연행됐습니다. 5.1군은 김종석과 함께 남로당의 군 총책이었습니다. 그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부대의 공산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군 때부터 여수 순천 사건까지
군 내부의 공산당 조직은 모두 오일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일균은 군법회의에 넘겨져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1949년 2월 수월에서 총살됐습니다. 문상길과 오일균이 제거되고 최경록의 대대적인 진압이 실시되면서 제주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꼼짝 못하고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25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일정부임을 내세우기 위해 남한에서도 선거로 대의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월북해 있던 박헌영은 남한의 김삼룡에게 비밀리에 시, 군 대의원 1080명을 선출해 해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7월 중순부터 남로당, 전평, 전농, 민해청 등이 중심이 돼 전국적으로 남로당 지하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한 달 전 행정과 치안력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던 때였습니다. 8만 명이 넘는 남로당 전권위원들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등 산간마을까지 찾아가 밤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실시해 지역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 남한의 총 유권자 868만 1,746명 중 77.52%, 즉 약 670만 명이 지하선거에 참여했고 대의원 1,080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때 김달삼은 안세훈, 고진희, 문두용, 강규찬, 이정숙과 함께 제주도 유권자 52,530여 명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해주로 올라가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8월 2일 성산포에서 어선을 타고 목포에 도착해 열차편으로 서울에 모인 뒤 38선을 넘어 월북한 것입니다. 김달삼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제주도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고해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습니다. 4월 3일 오전 2시를 기하여 인민군이 총동원됐습니다. 반동의 거점인 시서 20개소를 일제히 습격하여 악질경관 12명과 11명의 테러단 서청원, 그리고 악질반동 등 10명이 인민군의 애국 정신에 불타는 정의의 총칼 앞에 제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병관 100여 명, 반동 400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그는 통일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의 제주도민 지지율이 80%에 가까웠다며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명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부르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남한에서는 지하선거, 북한에서는 흑백함 선거를 통해 뽑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9월 2일 평양에 모여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조선 최고인민회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김달삼은 김일성, 허헌둥과 함께 49명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위원으로 선출됐고 국기훈장 2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5일 만인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 홍명희, 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됐습니다. 제주인민유격대는 북으로 올라간 김달삼이 북한에서 무기를 지원받아 곧 내려올 줄 알고 고대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군대는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어. 인민의 군대가 오면 이승만 세력은 곧 무너지고 조국 통일은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당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일을 한 것이지. 그런 낙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나. 1950년 6월 25일이 너무 늦다고 생각했어. 왜 더 빨리 내려오지 않는가 하고. 그러나 김달삼은 아무 소식도 없었고
북한에서는 무기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밀항선을 이용하고 김달삼을 안내인으로 한다면 무기, 탄약의 원조쯤은 그리 곤란한 일도 아니었지. 그러나 무기의 원조는커녕 두 사람의 지도자까지 눌러두고 있었으니 제주 유격대 측의 입장에 선다면 더욱 괴상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지. 결국 김달삼의 뒤를 이어 이덕구가 제주 인민유격대 제2대 사령관직을 맡게 됩니다. 사실상 진압된 것으로 알았던 4.3 사건은 이덕구가 새 사령관이 된 뒤 7, 8월에 지서습격과 경찰관 등 인명살상이 커지면서 다시 불길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평양에서조차 제주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달거하지 않았지만 이덕구는 9월 15일부터는 경찰뿐 아니라 국군과 우익인사, 양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의 원조가 끊기고 국군의 토벌 작전으로 숨통이 죄어오자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큰 충격을 받은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토벌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14연대의 한계대대도 제주 구연대로 파견하려 했지만 10월 19일 이를 거부하는 남로당 장병들의 14연대 반란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4연대 반란 장병과 좌익 세력이 전라남북도를 휩쓸자 기세가 등등해진 이덕구는 10월 23일 제주시가에 사격을 가하고 제주 북방 50여 곳에 봉화를 올렸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 국기가 곳곳에 개항됐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4일은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덕구는 이날을 기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 정부로 규정하고 군경에 대한 호소문을 배포했습니다. 제주도 인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부터 쫓아내기 위해 매국노 이승만 악당을 반대하기 위해 당신들은 총뿌리를 그놈들에게 돌리라. 내 나라, 내 부모 형제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인민유격대는 선전포고 후 11월 2일 제주 한림에 주둔한 국군 구연대 6중대와 3중대를 공격해 국군 21명이 사망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공산화의 위기에 처한 정부가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제주도의 양민들은 인민유격대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학살과 방화를 당했고 토벌군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벌군이 인민유격대 차림으로 들이닥쳐 좌익을 죽이기도 하고 인민유격대가 토벌군복을 입고 나타나 우익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군경에 토벌대를 지원하던 우익단체 회원과 가족들이 학살되고 집이 불탔으며 인민유격대에 협조한 혐의를 받은 일반 주민이 체포, 구금되거나 즉결 채용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1948년 10월과 11월 제주도민이 당한 피해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유사일에 다시 없는 비극으로 마을마다 잿더미요 여기저기 시신이 즐비했습니다. 부상자의 신음소리,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비통함과 억울함에 사무친 제주도민의 통곡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1948년 10월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1948년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경찰관 56명, 우익과 가족 235명이 학살됐고 인민유격대 28명이 사망했지만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고
국군이 제주도의 양민을 죽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유격대의 선전포고와 계엄령 선포 이후 1948년 11월 2205명, 12월 2974명, 1949년 1월 2240명이 목숨을 잃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과잉 진압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계엄 선포 기간 동안 제주 남로당은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잔당들은 6.25 전쟁을 거치며 끈질기게 활동했지만 1954년 9월 21일 부장대가 6명만 남으면서 6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태가 종료됐고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39세 오원건이 국제주군 구자면 송당리 토굴에서 생포돼 4.3 사건은 정확히 만 9년 만에 완전 종식됐습니다. (1948년 12월) 이덕구의 경호원인 17살 김정진이 자수하고 병기창과 보급창이 습격당해 소총 370정과 실탄 수천 발이 압수되면서 이덕구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1949년 3월 말에는 이덕구의 최대 병력인 1000여 명이 동원된 녹화학 전투에서 178명이 사살돼 이덕구는 재기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1949년 6월 7일 새벽 3시 이덕구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탈출해 지리산 빨치산 사령관 이현상과 합류하기로 하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견호락 부근 제주 용강리 북받친밭에서 군경에 포위됐습니다. 자수 권유를 거부하고 총격전이 시작됐고 4.3 사건 발생 1년 2개월 만에 그는 29세에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북한으로 갔던 김달삼은 이덕구 사망 2달 뒤인 1949년 8월 월북 남로당원들로 구성된 군사교육기관인 강동정치학원 졸업생 300명을 이끌고 유격대 제3병단장으로 태백산으로 침투했습니다. 국군 토벌대의 공세에 밀려 북으로 퇴각했다가 다시 동해안으로 침투했지만 1950년 3월 22일 정선군 반론산에서 8사단 21연대의 공격을 받고 또 월북했습니다. 김일성의 6.25 남침이 시작된 6월 25일 오전 9시경 김달삼은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원 500여 명으로 구성된 549 부대로 남하해 경남 신불산 부근에서 부산지구에 침투하려고 했지만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던 1950년 8월 30일 백인엽 연대장이 지휘하는 수도사단에 의해 549 부대는 대부분 사살됐습니다. (4.3) 사건은 발생부터 수습까지 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량한 주민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군경 토벌대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고 희생된 것입니다. 당에 가입하지 않거나 산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과 죽창에 찔려 죽었고 나무에 묶여 총살당하고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무참하게 토막난 시체를 겨우 찾아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군경 토벌대에게도 무차별 학살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밤중에 쳐들어와 쌀을 안 주고 남로당 가입 도장을 안 찍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3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4.3 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북한과 일본으로 다 빠져나간 뒤였고 이념을 모르고 힘없는 양민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어린이와 태아까지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주민들은 밤에는 죽창을 가진 산사람이 무서워 떨고
낮에는 기관총을 가진 군경 토벌대 앞에서 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모두 나오라. 빠지는 자가 있다면 죽을 줄 알아라. 고명령에 남자 114명이 모였는데 새끼줄로 모두 묶어 표선바다 모래밭으로 끌고 가서 일시에 기관총으로 쏘아 죽였다. 토벌대나 산 사람이나 모두 조금만 비위를 건드리면 해치우라는 말 한마디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 사람이 내일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공산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공격한 사건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3 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저지를 위한 남노당 등 좌익계의 전면적 무력 유격 투쟁입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그 한계를 훨씬 능가하는 무력 혁명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 오각별 공화국기를 몽포 통조림공장 옥상과 한라산 꼭대기 그리고 삼성혈까지 도처 강산에 개양하였다.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제주의 산과 들과 깊은 바다에서 둘째 희생돼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던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충분히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인민유격대가 먼저 저지른 천인 공노할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무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목숨 바쳐 일한 군과 경찰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인민유격대 진압이 실패했다면 역사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4.3 사건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회복시키고 유가족들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 폭동이다. 주계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 가옥과 경찰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 주도한 자는 4.3 사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4.3 사건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6년 6개월 동안 군과 경찰이 흘린 귀중한 피,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참혹하게 학살된 양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3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밝히고 훼손됐던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억울한 희생은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